42해를 고아로 살아온 여자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연회장 전체의 공기가 칼날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남의 가족을 살리는 응급실에서 버텨온 그 손이 오늘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고아원에 직접 버리고 간 사람의 이름이 적힌 서류입니다. 바로 저기 서 계신 분의 이름으로요.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오태성에게로 꽂히는 그 순간 40년을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수복은 그제야 42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두 글자를 눈물과 함께 삼키며 옆에 선 노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밤 11시의 응급실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이수복은 오늘도 12시간째 응급실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42살, 응급실 경력 15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걷는 사람을 꼽으라면 응급실 간호사를 꼽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수복은 가중에서도 제일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넘어지려는 환자를 부축하고, 보호자를 달래고, 의사에게 차트를 건네고, 다시 달리고, 수복의 하루는 늘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눈이 감기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지요. 그런 수복이 유일하게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자 안쪽 벽에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지요. 수복이 고아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수복은 매일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아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진이 있었고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요. 오늘도 사진을 보다가 사물함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물함 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사물함 문틈으로 누군가 밀어넣은 것 같았지요. 누런 빛이 도는 낡은 봉투였는데 겉면에 수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복 간호사님께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복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지요. 두툼했습니다. 안에 뭔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여러 장이었지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수복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복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아마 많이 늙어 있거나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너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었다. 수복은 편지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뜨던 날 밤 나는 갓 태어난 너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너는 없었다. 누가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후로 나는 평생을 찾았다. 경북 안동 오씨 문중 500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장은 거기서 끊겼지요. 나머지 편지들은 순서가 섞여 있었고 어떤 것은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수복은 탈의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그날 밤 수복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요.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쓴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종이가 누렇게 사가 있었고 어떤 편지는 비교적 최근에 쓴 것처럼 깨끗했지요.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었다. 딸의 이름은 수복이었다. 딸의 오른쪽 발목 안쪽에 점이 3개 나란히 있었다.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수복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발목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탈의실 형광등 소리, 먼 복도에서 앰뷸런스 소리. 다음날 아침 수복은 동료 박금순을 붙잡았습니다. 금순은 수복과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였지요. 수복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금순이었습니다. 수복이 편지 묶음을 꺼내놓자 금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사물함에 누가 넣어뒀어? 누가? 몰라. 금순이 편지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금순이 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목. 수복이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금순이 발목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각형 맞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복아, 이거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수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북 안동. 오병만. 수복이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것은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복이 한 일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편지를 20번도 넘게 읽은 것. 둘째, 인터넷으로 오병만이라는 이름을 검색한 것. 셋째,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것. 인터넷 검색에서는 경북 안동의 지역 유지로 알려진 오병만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안동에서 오래된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칠순의 남성이었고 지역 문중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인물이었지요. 원장 선생님과의 전화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수보가 사실은 나도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내가 들어올 때 사정이 영 석연치 않았거든. 근데 그때 나는 어린 너를 보살피기도 바빴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안해.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가 있어요? 있긴 한데 오래된 거라서 내가 찾아볼게. 올라올 수 있어? 수복은 이틀 뒤 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동을 다녀오기로 했지요. 버스가 안동 시외 버스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수복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수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아 오병만의 한약재 도매상 주소를 말했습니다. 가게는 안동 구시가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에 한약재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지요. 수복이 가게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노인 한 명이 나왔습니다. 칠순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곧았지만 걸음이 다소 느렸습니다. 백발의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수복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십니까? 노인이 수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복은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병만인지 확인도 못한 채였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둔 게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오병만 선생님이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수복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나왔지요. 수복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서울에서 왔다고. 남자가 수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불쾌했지요. 무슨 볼일이십니까?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낯선 분 만나시기가. 잠깐만이면 됩니다. 드릴 말씀이 연락 먼저 하고 오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복은 그 눈빛을 보면서 어젯밤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오태성, 오병만의 의부사들, 사업가, 아버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이 남자였습니다. 수복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병만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오태성에게 밀려났지요. 가게 문 앞에서 연락처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오태성은 명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복이 돌아서려는 순간 오병만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태성의 말이 끝나고 수복이 물러서려 할 때 노인이 수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버스가 안동을 빠져나갈 때 수복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수복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아버지 가게에 오셨지요.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메시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수복이 숨을 참았습니다. 사흘 뒤 목요일 아침 8시 안동호 근처 정자에서 혼자 오시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요일 새벽 7시 반 수복은 안동호 근처 정자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물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고 정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수복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며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병만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수행원이나 태성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지요. 노인이 정자 계단을 올라와 수복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지요? 네. 내가 보낸 겁니다. 오래 수소문했어요. 이수복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어느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수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목 보여주시겠소? 수복이 양말을 내렸습니다. 노인이 안경을 고쳐 쓰고 수복의 발목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아이도 저기 저렇게 점이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수복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산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소. 그날 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어느 고아원인지를 몰랐어요. 수십 군데를 수소문했어도.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수복의 사물함에 붙어있는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진이 저한테도 있어요. 알고 있소. 내가 너 얻었으니까. 네. 고아원에 처음 맡겨질 때 그 사진을 같이 보냈소. 딸이 언젠가 자기 어머니 얼굴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내 딸한테 닿았는지 수십 년간 몰랐지요. 수복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복 씨 조심해야 합니다. 태성이가 의부사드님이요? 그 아이가 내 재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어요. 내가 올해 몸이 좋지 않아서 많이 맡겼는데 이제 보니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소. 만약 내 딸이 나타나면 태성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거요. 딸이 생기면 상속이 달라지니까. 노인이 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소. 딸한테 직접 말해야 한다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자 아래 주차장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태성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태성이 정자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지요.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병만이 수복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서두르시오. 빠른 시일 안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요. 내가 먼저 해놨소. 당신 것만 추가하면 결과가 나올 거요. 아버지. 태성이 정자에 올라서며 수복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침 약도 안 드시고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이분은 또 어떻게 여기에? 내가 불렀다. 태성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수복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이랑 만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분 주변 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수복이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봤다는 말. 며칠 전 처음 만났는데 이미 수복의 신원을 조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복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병원 인사과의 호출이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수복 씨,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복 씨가 특정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정식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해서요. 당분간 응급실 업무에서 빠지고 대기 발령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원 접수인 이름란에 회사명이 적혀 있었지요. 오성건설투자. 오태성의 회사였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온 수복은 사물함에 등을 기댔습니다. 안동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태성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지요. 일도 건드리고 아버지도 가로막고. 금순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복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금순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어떻게 할 거야? 유전자 검사가 있어. 아버지가 미리 해뒀다고 했어. 내 것만 추가하면 된대. 그거 하면 증명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금순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태성이가 손댈 수도 있겠다. 수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의대 동창이 있어.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있는 애야. 거기로 가자. 그날 저녁 수복이 병원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수복 씨죠? 누구세요? 저희는 오성건설투자 법무팀입니다. 잠깐 얘기가 되실까요? 수복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병만 회장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자극을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연락이나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저희 쪽에서 드리는 합의금 제안서입니다. 수복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의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복 씨, 이 봉투를 받으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지금 받지 않으시면 나중엔 더 불편한 방식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수복이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십시오.
원장 선생님은 이미 서류를 찾아두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읍내에 자리 잡은 고아원은 수복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만 그대로였지요. 원장 선생님은 올해 80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정정하게 수복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원장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들어오던 날 같이 온 서류야. 당시 담당자가 아이 입소 경위를 간단히 적어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 수복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일, 아이 추정 나이, 발견 장소, 인계자 서명란. 인계자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성. 수복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수복을 고아원에 직접 데려다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성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수복보다 몇 살 위이니까 그때 태성은 10대였을 것입니다. 원장 선생님, 이 사람이 아이를 데려다 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 야간에 다른 선생님이 받았는데 그 선생님 기록에는 부모가 없고 친척이 임시로 맡긴다고 했다고 적혀 있어.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이 이름으로 된 입소 서류가 있어. 걔가 직접 나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전화 너머 금순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걔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응. 왜 그랬을까? 재산 때문이겠지. 오병만 씨한테 친딸이 생기면 의부사들한테 돌아오는 게 줄어드니까. 근데 그때 태성이는 나이가 어렸을 텐데. 누가 시킨 거 아닐까? 수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걔도 누군가한테 이용당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알면서 한 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지금은 걔가 맡고 있다는 게 문제야. 서류 사진 찍어. 찍었어. 유전자 검사는? 내일 아침 금순이 대학병원 친구한테 직접 가기로 했어. 아버지 샘플은 이미 보관돼 있다고 하셨어. 수복은 고아원 마당 감나무 아래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나무에서 감을 따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무릎을 긁힌 적도 있었지요. 원장 선생님이 약을 발라주며 나무에 왜 올라가냐고 혼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때 수복은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멀리 보면 뭐가 보이냐고 원장 선생님이 또 물었지요. 수복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찾고 싶어서요.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틀 뒤였습니다. 금순의 대학병원 친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지요. 수복아, 나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결과 전에 뭔가 내부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 누가 너희 샘플 번호를 알고 있었어. 수복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불일치야. 친자관계 성립 안 됨. 수복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의심스러워. 샘플 번호가 외부에서 조회된 흔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증거가 없어서. 전화를 끊은 뒤 수복은 금순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내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해야 해. 이번엔 절대 노출 안 되게. 아버지 샘플을 새로 받아야 해.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어? 수복이 오병만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지요.
오병만의 가게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태성 이사님이 건강이 악화됐다고 어제 갑자기 보내셨어요. 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셔서요. 금순이 수복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버지를 격리시킨 거야. 응. 이제 어떻게 해? 수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일하는 분들이 더 있을 거야. 10년 넘게 같이 일했다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줬잖아. 그분들이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 거야. 찾을 수 있겠어? 찾아야지. 수복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금순아, 두 번째 검사는 이번엔 내가 직접 보관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병만의 가게 직원 연락망을 통해 요양원 위치를 파악하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경남 거창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수복과 금순이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출발했지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오병만을 면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보호자 등록이 안 되신 분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로 등록돼 있습니까? 오태성 이사님으로 등록되어 있고 면회 시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시면 보호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수복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2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중 한 번은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 두 번째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요양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임의로 면회를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허가 없이 진행하면 저희 쪽에서도 책임이 생겨서요. 그럼 환자분이 직접 면회를 요청하시면 됩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수복이 종이를 꺼내 쪽지를 적었습니다. 오병만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수복이 왔다는 것,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버지 팔순 잔치가 다음 달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것. 직원이 쪽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꼭 오시라고 하십니다. 오병만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복이 들어서자 노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수복이 손을 내저으며 다가갔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이가 막을 줄 알았소. 막으려 했는데 원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노인이 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는 거 알고 있소. 내가 직접 검사소에 확인하려 했는데 태성이가 연락을 다 끊어놨어요. 전화도 안 되게 해놓고 두 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결과가 나왔소? 아직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이 내 팔순이요. 태성이가 큰 자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딸을 소개하고 싶소. 진실을 다 공개하고 싶어요. 수복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글자가 공기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요양원을 다녀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수복은 금순과 함께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7%.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이 먼저 수복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복은 결과지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 못해. 금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순 잔치가 20일 뒤야. 수복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지 사본을 여러 장 만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입소 서류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달라고 했지요. 금순의 대학병원 친구에게도 연락해서 첫 번째 검사의 조작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태성이 움직인다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막아야 했습니다. 오병만은 요양원에서 팔순 잔치 이틀 전에 귀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태성이 막을 수도 있었지만 오병만이 직접 요양원장과 담당 의사에게 귀가 의사를 밝혀뒀다고 했지요. 수복이 준비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수복이 고아원에 들어오던 날 야간 당직을 섰던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태성을 직접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밤늦게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왔었어요.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남자 얼굴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제가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가 팩스로 왔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나이, 체형,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했던 말도 적혀 있었지요. 부모는 없습니다. 친척이 잠깐 맡깁니다.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오병만의 팔순 잔치는 안동 시내 한 전통 한옥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문중 어른들, 사업 파트너들이 자리를 채웠지요. 태성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오병만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태성이 초청 명단을 관리하고 진행을 맡은 자리였습니다. 수복은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왔습니다. 수복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나자 입구를 지키던 태성의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저는 오병만 회장님 따님입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오병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수복을 보자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내가 직접 부른 손님이요. 비켜줘요. 직원이 물러섰습니다. 노인이 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태성이 연회장 입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병만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팔순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병만이 수복의 손을 잡아 옆에 세웠습니다. 제 딸입니다. 40여 년 만에 찾았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태성아. 오병만이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우나 단호한 눈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다. 수복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였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고아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7%, 두 곳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수복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아원 입소 서류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지던 날 인계자 서명란에 이름이 있습니다. 수복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오태성?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태성 씨,
수복이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당시 고아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셨던 선생님이 그날의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기를 직접 데려갔다는 기록이요. 필요하시면 그분께서 직접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태성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오병만이 천천히 태성에게 걸어갔습니다. 태성아,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태성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내 딸 옆에 서 있을 거다. 연 회장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쳤습니다. 오병만이 수복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복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팔순 잔치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안동지방검찰청이 오태성을 유기방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고아원 서류와 야간 당직 선생님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태성은 처음에 부인했지만 오래된 기록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복은 그 소식을 오병만의 한옥마당에서 들었습니다. 오병만의 집은 안동 구시가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작은 마당이 있고 마당 한켠에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복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매화나무는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흰 꽃들이 소복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병만이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복이 옆에 앉았습니다. 꽃 피었네요. 아침에 봤더니 피어 있더라고. 매화는 원래 이맘때 피지. 2 사람이 잠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복아, 네. 이 나무가 심어진 게 내 어머니가 시집 올 때야. 그때 같이 심었어. 그 뒤로 한 번도 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핀 적이 없었는데. 수복이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복은 병원 대기 발령이 해제되어 2주 뒤에 응급실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안동과 서울을 오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매달 한 번은 내려오기로 오병만과 약속했지요. 오병만도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먹던 약 중 일부가 필요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처방이 바뀐 뒤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수복아, 내가 간호사여서 다행이야. 왜요? 약 얘기해줬잖니. 내가 혼자서는 몰랐을 거야. 수복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누가 주는 약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오병만이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금순이 안동에 내려온 것은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금수는 처음 한옥마당에 들어서더니 매화나무를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예쁘다. 그렇지? 수복아. 응, 잘됐다. 진짜로. 2 글자짜리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복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지요. 오병만이 마루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밥을 먹고 나서 3 사람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병만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수복에게 건넸습니다. 젊은 부부가 마당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이게 우리 새 식구 사진이야. 찍은 지 1달 만에 어머니가 갔으니 사진이 이게 전부야. 수복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왼쪽 발목이 살짝 보였습니다.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제 발목점이 여기도 있네요. 응, 태어났을 때부터였어. 수복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적삼 조각을 품고 다니는 사람처럼. 오래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몇 년, 어떤 것은 수십 년이 걸리지요. 이수복이 아버지를 찾는데 42해가 걸렸습니다. 그 42해 동안 수복은 응급실에서 남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가장 절실하게 아는 사람이 가족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니까요. 봄이 오는 소리는 처음에 아주 작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는 소리, 얼음이 녹는 소리,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면 오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린 사람에게, 버티어온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봄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